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뉴욕 증시가 지금 혼조세로 장 마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뉴욕 증시 썸머 타임이 해제가 되면서 6시에 장이 마감된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이번에 이제 시작된 AI 훈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으로 오늘은 주인공 자리를 잡게 됐는데 아마존 오픈 AI와의 인프라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각 3대 지수는 혼조세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두 가지 이슈가 지수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루만 더 있다면 역대 최장 역사를 새로 쓰게 되는 이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 거기에 이어서 오늘 또다시 이 투표권을 가진 연준 이사에게서 12월 금리 인하가 확실치 않다는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아마존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계속해서 시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썸머타임이 해제되면서 우리 시각으로 오전 6시에 장이 마감되게 되는데요. 3대 지수는 여전히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다우지수가 0.5%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전히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한 장기화 우려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밤사이에 이 연준 이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면서 다우지수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 보도록 할 텐데요. 나스닥 지수는 0.45%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장중 등락세는 있지만 오늘 아마존이 4%대, 또 테슬라가 3%대 강세 현재 보이고 있는 만큼 오늘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 보이는 그런 장입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 보도록 할 텐데요. 0.15% 가면 갈수록 약간의 상승폭이 축소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각 이렇게 혼조 양상을 만든 뉴욕 증시에서의 세 가지 이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오늘 아마존이 역시나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거의 4%대 중반의 강세 흐름 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픈 AI와의 새로운 협업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향후 7년 동안 380억 달러 규모의 이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건데 이 때문에 이 앞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는 엔비디아의 GPU, 엔비디아의 칩 수십만 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아마존의 두 가지의 추가 호재까지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버라이즌과 관련된 호재였는데요. 이 버라이즌과 AI 커넥팅 관련 이 시장 광 케이블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라는 소식을 밝혔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우리 SK와도 한 가지 호재거리가 있었습니다. 이 에이전틱 AI 등 차세대 기술과 관련한 협약을 새롭게 진행한다는 소식까지 이 광범위하고 다채로운 호재가 오늘 아마존의 주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미국과 중국이 우려와는 다르게 이 에이펙이 끝난 뒤에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는 점도 오늘 다시 한번 시장에 온기를 돌게 해줬습니다. 우선 미국 측에서는 중국에 대한 선박 항만 수수료를 이 다음 주부터 약 1년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중국 측도 지난주에 대두 수입을 재개를 한 바 있었죠. 거기에 더해서 밤사이에는 미국산 밀을 수입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양국 간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밤사이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히토류 관련 발언을 이어나가는데요. 이 중국산 히토류 관련 추가 수출 통제가 지금으로서는 유예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졌다면서 굉장히 호언장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밤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히토류 관련주들은 급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더해서 이 마지막 이슈는 상당히 시장에 부담스럽게 좀 작용하는 재료입니다. 이 밤사이에 오스탄 골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12월 금리 인하가 결정되지 않았다라면서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갔기 때문인데요. 우선은 투표권을 가진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 여파가 컸고요. 이번 12월 FOMC 경우에는 이전에 두 차례의 금리 인하 결정 당시보다 금리 인하에 대한 조건이 더욱더 까다로워졌다. 또 현재 고용 시장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크다라면서 다시 한번 시장을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물론 밤사이에 이 스티븐 마이런 이사 또 이어서 데일리 연은 총재까지 12월에도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 10월 금리 인하는 잘한 일이다. 이렇게 비둘기파적인 발언도 이어나갔지만요. 이게 오히려 연준 인사들 간의 대립 격화로 비춰지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더욱더 경계감을 확산시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밤사이에 자금들은 각종 업종에서 어떻게 이동했는지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장이라서요. 완전히 이 종가 기준의 상황은 아닙니다만 한눈에 봐도 대형 기술주를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하락불을 켜고 있는 흐름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선 테슬라가 약 2%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 엔비디아는 장중에 약 4%대까지 올랐지만 현재로서는 상승폭을 다소 축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이슈 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외에도 M7들이 곳곳에 이 초록불을 상승불을 켠 반면에 주요 방어주들과 소비재 쪽에서 여전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밤사이에 시장을 움직인 특징주 이슈들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이 종전에 약 2%대의 강세를 시현하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우선 호재거리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룹 캐피탈에서 목표가를 크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250달러에서 350달러가량으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봤는데 이 내년 들어서 이 GPU 칩의 출하량이 거의 최대 4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고요. 또 거기에다가 더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아랍에미리트 측에 엔비디아 칩을 수출하는 것을 미국 정부로부터 승인받았다라는 소식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상승폭이 장 초반에 비해서 다소 축소가 된 양상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최신 칩이죠. 블랙웰 칩을 미국 이외에 다른 국가가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오로지 미국 기업만 사용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 쪽에도 완전히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최근에 우리에게 26만 개의 블랙웰 칩을 제공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엔비디아죠. 여기에 대해서도 과연 한국 기업을 배제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는데 추후 어떻게 실마리가 풀어져 나가야 할지 집중해서 오늘 보셔야겠습니다. 또 구글도 현재 상승세를 크게 시현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공격적인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구글입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수익성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구글인 만큼 밤사이에도 굉장히 큰 폭의 이 회사채를 앞으로 공모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혔는데 이 회사채 매각에 대해서 900억 달러 규모의 매수 주문이 몰리면서 구글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확대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어서 테슬라의 주가 거의 3% 가까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인도량 발표가 나오는 가운데 이 도이치방크 측에서 목표가를 크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430달러에서 또 470달러가량으로 크게 올렸었고 또 어제 저녁에는 삼성 SDI와의 공급 계약 소식까지 다시 한번 이 시장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M7 특징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 아이랜과 97억 달러 규모의 AI 클라우드 계약을 성사시켰다라는 소식이 밤사이에 또 크게 시장을 달궜는데요. 사실상 현재 주가는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하이퍼스케일러 4가지에 대한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사실 어제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에 대해서는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히려
계속해서 추가 자본 지출에 대한 것이 기대보다는 우려를 낳게 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메타 역시 같습니다. 특히나 밤사이에 구글이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한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메타와 좀 비교되는 양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메타는 다른 하이퍼스케일러들과는 달리 자사의 광고만으로 매출을 가지고 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막대한 지출이 매출로 완전히 바뀔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다고 해석이 될 수가 있겠고요. 애플은 또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애플의 경우에는 중국과 미국 간의 그동안 갈등 양상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출렁였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애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리포트들이 연일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애플의 주가 현재 하락세를 시현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세 가지의 특징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오늘 장중 한때 약 5%대의 강세 보이기도 했는데 이 UBS 측에서 목표 주가를 $245가량으로 크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디램의 공급 부족 영향을 주요 이슈로 집었는데 특히나 어제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이 AI 반도체 슈퍼 사이클과 맞물려서 무려 11%의 강세를 시현했죠. 비슷한 움직임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팔란티어는 오늘 장 마감 직후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AI 소프트웨어 쪽에 온기가 도는 양상이 퍼지면서 기대감에 오늘 크게 상승 보여주고 있는 팔란티어고요. 또 로블록스 이제 흔하게 게임으로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게임인데요. 오늘 장중에 약 6%대의 하락세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레이시아에서 9세 아동이 자신의 동생인 6세 아동을 흉기로 공격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 아동이 로블록스 게임에 엄청난 몰입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 로블록스 게임 중에 동생이 자신의 핸드폰을 건드리자 다음과 같은 이런 흉기 사건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말레이시아 정부 측에서 이 로블록스 게임사 측에 규제 검토 중이다. 이런 서문을 보내게 되면서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주저앉고 있는 로블록스 주가이고요. 이어서 추가적인 오늘 매크로 지표 이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제유가 WTI는 큰 폭의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다만 장중에 좀 출렁임이 있었는데요. 우선 오펙 플러스의 추가 증산 관련해서 새로운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12월 들어서 일일 13만 7천 배럴의 추가 증산을 단행하겠다. 거의 기정사실화로 굳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더해서 내년 1분기, 그러니까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이 추가 증산을 일시 중단하겠다라는 보도가 겹치면서 이 WTI 장중에 다시 한번 하락했다가 상승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은 소폭이지만 계속해서 1,430원 선 상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밤사이에 또다시 달러화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그 때문에 원화보다는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현재 상승 추세 보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고요. 이어서 비트코인은 거의 3% 가까이 주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벌써 10만 6천 달러 선이 살짝 위태위태한 그런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금 가격은 0.7%가량 상승하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상 그간 조정을 받았던 이슈가 있었기 때문인데 또 밤사이에 금 가격 역시 상당히 출렁이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 종전 한두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었는데 이게 중국 정부가 11월 1일부터 이 금거래에 부여되는 세제 혜택을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금 가격이 소폭 하락하다가 지금은 이로 인해서 되돌림 보이는 양상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오늘은 소폭 엇갈리는 양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밤사이에 매크로 지표 살펴봤고요. 3대 지수 현재 마감 기준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마이너스 0.48%, 거의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나스닥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0.41%, 장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폭을 줄인 상태에서 다소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S&P 500 보도록 할 텐데요. S&P 500 지수입니다. 0.17%, 마찬가지로 상승폭을 점점 줄여 나가다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장 초반만 하더라도 아마존에 대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3대 지수가 이내 셧다운 우려, 또 12월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과 함께 상승폭이 제한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 월가의 트렌드를 한눈에 캐치하는 월가 톡! 네, 자 오늘도 출발을 해봅니다. 자, 이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지금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보면은 AI 훈풍이 다시금 또 아마존으로 왔어요. 이 오픈 AI에 대한 계약, 클라우드 인프라 계약 체결 이 소식 덕분에 그렇습니다. 나스닥이 역시나 단단하게 버텨줬고요. 다우가 지금 밀리면서 지수가 마감된 것 같습니다. 예, 밀렸나요?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거의 비슷비슷한데 지금? 예, 이번 거의 장에서 좀 보합인데 지금? 예, 그러네요. 지금 다우가 0.48% 하락입니다. 거의 뭐 나스닥 지수랑 네. 방향만 다르지 지금 폭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번 증시 좀 눈여겨보신 게 있으실까요? 뭐 역시 아마존이죠. 역시 그 단독 4위. 지금 그 위에 4조 거의 4조 이게 4조 3명이죠. 거의 3조 9천억짜리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4조짜리 하나 있고 5천억에 5조짜리 거의 가까운 거 하나 있잖아요. 네. 3명. 그다음에 2조 6천억짜리 단독 4위로 아마존이 있습니다. 예. 그 밑에는 5위부터 한 9위까지는 따닥따닥 붙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존 어떻게 보면 3강의 바로 밑에 있는 다크호스인 이 4위가 또 열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브로드컴이 5위인데 네. 1조 7천억 원이거든요. 1조 7천억 달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존이랑은 1조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1조의 차이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브로드컴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에 아마존닷컴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 시가총액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4강의 이 예. 다크호스 4위가 또 힘을 내고 있다. 네.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씩 지친 가운데. 왜냐면 지금 엔비디아는 5조를 다시 또 회복을 했네요. 근데 이제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살짝 4조에 못 미치는 정도로 조정을 살짝 받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아마존닷컴이 2조 7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정말 뭐 엄청난 규모인데, 자, 아마존이 이제 오픈 AI가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연계가 확실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가져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버텨나갈지 시장 판도를 흔드는 그런 계약이 될 텐데요. 브리핑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오픈 AI와 380억 달러, 약 54조 원 규모의 초대형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 독점을 깨고 처음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선택한 사례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AWS는 즉시 연산 자원을 제공하고 엔비디아 GPU 10만 개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7년으로 내년 말까지 목표 용량을 완비할 예정입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CEO는 AWS가 AI 확정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막대한 컴퓨팅 역량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아마존은 이번 협력으로 AI 인프라 주도권 탈환에 나섭니다. 그간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밀렸던 AI 경쟁력 회복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고요. AWS는 이미 대규모 데이터 센터 확장 계획을 발표했고 자체 AI 칩 트레이니엄 상용화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계약이 AWS 성장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AI 클라우드 시장 판도 변화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존 어제도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뭐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예. 네, 이게 뭐 어느 섹터나 어느 나라나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코스닥 시총일이 알테오젠 네. 그 기술력을 탐낸 나머지 여기저기서 뛰어드니까 네. 머크가 독점 계약을 체결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굉장히 비슷한 유죠. 지금 오픈 AI 챗 GPT가 아마존 너네 왜 엔트로픽 전용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네. 우리 오픈 AI 챗 GPT도 봐줘야지. 약간 이런 지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초기부터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초기 투자에 대한 어떤 어드밴티지를 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아마존의 웹 서비스,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추격하는 뭐 브로드컴의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도 있고 코이브 같은 서비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오픈 AI는 선택지가 많은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선점 투자를 해갖고 그걸 뭐 어드밴티지를 줘야 되지만 굳이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목매일 필요가 없다. 네. 사실 뭐 이것을 지금 보여준 게 아닌가.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딩 컴퓨팅의 우선 협상권을 갖고 있었는데 저번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바뀌었습니다. 오픈 AI가 공익, 그러니까 공익이든 사익이든 이익이 들어갔으니까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예. 샘 알트먼의 목표는 이익을 추구하기, 자기 소주머니에 돈이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랑 어제 또 설전을 벌였잖아요. 네. 왜 이익을 추구하냐 너가. 이거는 원래 비영리 당체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공익법인으로 전환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만 쓰는 우선 협상권 이거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이 세부 조항이 생겼어요. 그게 나오자마자 공익법인으로 전환되자마자 바로 아마존의 손을 잡는 자 이런 지금 일이 벌어졌죠. 네. 그 아마존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엔비디아의 슈퍼칩의 어떤 이 영향력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자체 칩을 적용하고 엔트로픽의 클로드를 만드는 엔트로픽 전용 데이터 센터를 세우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굉장히 이 동물의 세계에서 보는 듯한 네. 합종 연행과 서로가 이 적이었는데 동지 혹은 동지였는데 뭐 또 적이 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넓게 보면 이 시장이 지금 파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쁘지가 않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시장이 죽는 시장이면 이렇게 되면은 예, 포화 같이- 상태가 된 상태에서 서로의 마진을 깎아먹는 일이 같이 되는데 멸망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상황은 이게 파이가 다 커지다 보니까 오히려 선택 옵션이 늘어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법적인 부분만 잣대만 없어지면 바로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공익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만 쓸 거를 없애버린 다음에 아마존 바로 가버리잖아요. 네. 이러면 향후에 또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더 싸게 하려면 브로드컴에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칩을 쓸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코이브 같이 데이터 센터를 약간 싸게 빌려주는 쪽을 또 선택할 수 있고. 왜냐면 이것도 사실 그때 아마존 웹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장애가 발생되는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이라도 굉장히 여러 군데를 써야 돼요. 예를 들어 한 군데 클라우드 서비스만 쓰다가 챗GPT를 쓰고 있는데 챗GPT가 발언을 안 합니다. 네. 그럼 챗GPT 그 수상조회를 떠날 거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미나이라던가 그록3도 만만치 않은 성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가격 싸면 떠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당연히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법적으로 독점 계약으로 막지 않는 이상은 막을 수가 없다. 이런 지금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후발주자로서 막 올라오고 있는 그런 아마존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뭐 특별히
뭐 AI 클라우드의 차별 근데 사실 포인트가 아마존 웹 예. 서비스가 클라우드에선 1위입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실적에서도 상당히 제일 좋았던 그런 파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차별 포인트가 바로 이 AWS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이제 최근에는 자체 칩 개발까지 한다는 이 구조가 정말 뭐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아마존의 지금 주가가 뭐 이번에도 괜찮게 어제 또 지금 신고가를 가고 계속 있잖아요. 이어갔고요. 예.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지금 뭐 그 메타만 지금 빠졌고 보니까 네. 마이크로소프트랑 그 아마존은 지금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결국에 그거네요.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충하는데 네. 이 과잉 투자가 더 낫다고 저커버가 얘기를 했지만 맞습니다. 저커버거는 이제 딱 객관적으로 보기에 과잉 투자, 네. 남들에 비해서 과잉 투자인 것이고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벌어들인 돈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죠. 방향성은 다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인공지능 씬에 대한 자신감이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 자신감이 확인이 됐고 시장에 대한 어떤 파이가 커진다는 게 또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였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출을 많이 끼고 투자하느냐, 대출이 적게 끼고 투자하느냐. 대출을 많이 끼고 투자하는 사람이 조금 더 여력이 없죠. 예. 그런데 아예 부동산 투자 안 한 사람보단 낫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굉장히 확정적이고 어떤 증명되는 자료들이 있으니까. 네. 지금 인공지능 씬이 비슷한 거죠. 지금은 인공지능 씬의 흐름이 파이가 커진다는 예. 이 지금 이 여러 가지 어떤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아예 인공지능 씬에 투자 안 하거나 과소 투자하는 사람보다는 낫다. 하지만 거기에서 메타가 가장 잉여 현금 흐름 대비해서 가장 뻑뻑한 지금 투자 대비 비율을 갖고 있다고 지금 나왔거든요, 자료가.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하락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메타는 조금 하락을 했지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위치를 지키면서 굳건히 3, 4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아마존의 향후 흐름도 참 보도록 하되고요. 자, 이제는 뭐 다음 이슈로 넘어갈 텐데 팔란티어 실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드디어 장 나왔네. 마감 이후에 6시에 저희 계속 새로 고침하다 들어왔잖아요. 안 지금, 나와가지고. 예, 보시면요. 2025년 3분기 팔란티어 실적입니다. 자, 지금 나온 거 보시면 매출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11억 8,100만 달러 기록했습니다. 예측치가 10억 예측치가 9천만 달러였는데요. 전년 대비 63% 상승했고요. 시장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실적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주당 순이익 보시겠습니다. 주당 순이익 발표된 바에 따르면 0.21달러, 예상이 0.15달러 수준이었는데요. 이보다도 역시 상회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전년 대비해서도 역시 110% 넘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이제 연간 가이던스 또한 상향이 됐는데요. 지금 2025 회계연도 매출 43억 9,600만 달러로 정말 뭐 전년 대비해서 53%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 분기 실적도 좋고요. 또 가이던스도 상향이 나왔습니다. 정말 괴물 중에 괴물이군요. 맞습니다. 이 지난달 제가 알기로는 뭐 31일에 3% 급등했고 지난 주말에 팔란티어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죠. 어떻게 보면 올 들어서만 165%가 오른 종목입니다. 아, 실적도 좋게 나왔네요. 예. 일단은 2년 동안 월봉에서 음봉 나온 달이 몇 네. 개나 될 것 같아요, 이거. 단 5개입니다. 24개 봉 중에 5개만 음봉이에요. 19개가 양봉입니다. 이게 네.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가속화되는 그러니까 그런 월의 흐름이. 시가보다 종가가 예. 항상 높았다는 거예요. 24분 중에 19번이요. 와, 지금 이게 95.67이라는 과열권 수치가 나오거든요. 100도로 따지면 온도가 96도에 팔팔 끓어요, 지금. 네. 팔란티어가 아니라 88테크 같은데 지금 또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200달러를 지금 돌파를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예상치 자체가 말이죠. 10억 9천만 달러 예상치 거 있죠. 우리나라 돈은 1조 5,589억 원이에요, 이게 매출이. 근데 이게 전년 동기, 그러니까 2024년 3분기 대비해서 50.7% 증가한 수치를 예상했는데 그건 마저 뛰어넘은 거예요. 네.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상황이죠.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외형이 성장됐는데 마진까지 늘고 있는 거죠. 네. 아, 사실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싶은데요. 여기에 가이던스 상향까지 나오면 어떡합니까? 이거 근데 신규 매수를 이거 과연 감행할 수 들어가도 있을까요? 되나요? 이게 강심장이라도 이게. 와, 네. 이거 사실 좀 보유자의 영역이 좀 크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이거 사실. 그리고 물론 얘기 드렸지만 이런 것들에서 생각을 되게 전향적으로 과감하게 갖는 사람이 성공하긴 해요. 지금 우리나라 장도 그렇고 만약에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강하고 하늘이 열려버렸을 경우에는 강심장들이 성공해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성향의 문제고 네. 어쨌든 간에 지금 팔란티어테크가 또 지금 저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맞습니다. 아마존에 이어서 이렇게 되면 메타가 잠깐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 아까 제가 부동산 얘기 비유를 드렸지만 네. 그거의 우려를 지금 또 다 씻는 괴물 실적들이 또 발표가 돼 버리니까 이게 미국장 할 말이 없네 이게. 계속 그러니까 괴물들이 많다 보니까 누구 네. 한 명이 조금 다치거나 부상을 당해도 더 센 괴물이 너 잠깐 쉬어. 내가 몇 걸음 더 갈게 먼저. 그다음에 얘는 또 회복을 하고 있고. 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팔란티어테크는 이제 조금 그 아까 우리가 얘기 드렸던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뭐 지금 뭐 아마존 이런 쪽으로랑 좀 다른 개념이죠.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슈퍼칩을 만들어서 이제 대박이 난 거고 네. 다른 데는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는 지금 과정이고 팔란티어테크는 소프트웨어죠. 고담이라고 불리는 이제 군사용 소프트웨어가 미국의 방산 기업이나 이제 국방부들을 장악을 하고 그거를 보면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위협을 느껴서 유럽이라던가 이 좀 아시아, 중동까지 팔란티어테크의 소프트웨어를 원하는 거예요. 전장에서 팔란티어테크의 소프트웨어라던가 테슬라의 이런 그 저기 인공위성이 없으면은 네. 전쟁에서 굉장히 위태로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팔란티어테크의 지금 이 방산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지금 인기를 계속 얻고 있고요. 네. 근데 그 방산에서 인기를 얻기 때문에 이제 민간으로 이제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팔란티어테크가 굉장히 압도적인 지금 상황이다. 결국 테슬라의 그 앨런 머스크, 팔란티어테크의 창업자, 결국 다 페이팔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페이팔 출신들이 엄청난 일을 하는 잠재력이 있는 인력들이었다. 또 증명이 되네요. 네, 좋습니다. 자, 팔란티어가 지금 뭐 연간 가이던스 상향까지 나온 상황인데 지금 시간의 흐름이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의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시간에가 예, 차트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예. 저는 207.52달러까지 나왔는데요. 지금 막판에 그 변동성이 심한 것까지 나왔거든요. 막판에 거의 205달러에서 207달러, 2.5달러가 지금 움직이다가 5분 봉인데 1분 봉인데 끝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단 뭐 지금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는 지금 상황이긴 합니다. 네. 일단 지금 주당 230에서 240달러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제이우즈 프리덤 캐피털 마켓 수석 스트레티지스트, 수석 전략가죠 그냥. 이게 스트레티지스트 발음이 어려워요. 230달러, 240달러까지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부터 30달러, 40달러 높죠. 그리고 아까 가이던스는 보통 그렇게 실적 좋게 나오면 컨퍼런스 콜이라고 이제 거기서 전화 연결해가지고 하는 데서 보통 가이던스 높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전망치를 높이잖아요. 자신감이 생겼으니까. 근데 모든 것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한다는 것은 지금 기술적인 부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으로 이격이 아까 말한 대로 100도씨로 따지면 96도거든요.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갈 때가 자 여기서 과연 더 이상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 과열을 줄이지 않고 가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떨어지기도 어렵고 더 그냥 과감하게 올라가기도 힘든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보면은 5개월 선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지금 5개월 선에서 벗어났거든요. 지금 보시면 항상 5개월 선에 한 번씩 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 생각엔 이격 조정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으로 보여요. 지금 2년간의 흐름을 보시면은 검은색 선 5개월 선을 한 번도 띄은 적은 없어요. 월 중에 보이시죠 지금? 네. 지금 11월 달 초니까 두 번째 날이거든요. 11월 달 봉이 그려지는. 여기서 지금 5개월 정도, 5개월 선에 지금 닿는 모습이 나와야지 될 것 같아요. 지금 확률상 그래요. 2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그랬던 적이 없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5개월 선이 올라올 때까지 횡보를 하든 네. 5개월 선으로 주가가 빠지든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좀 주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실적이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는데도 시간외에서 계속해서 하락과 상승 반전을 반복을 하면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팔란티어입니다. 자, CEO 발언도 있었습니다. 뭐 전년 대비해서 61% 성장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역사상 분기 매출로는 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이 부문별로 또 어떤 부문이 좀 두각을 나타냈을까요? 네, 지금 저희가 다 뜯어보진 않았는데 예. 방산 쪽이 가장 지금 강할 겁니다. 지금 네, 팔란티어테크가 이렇게 오게 된 데는 방산 쪽이거든요. 네. 결국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되면 될수록 이 지금 팔란티어테크는 더 유리해요. 지금 팔란티어테크의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 전술을 시행하는 데서 완전히 핸디캡을 주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그 부분이 이제 상업 부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상업 부분은 아니죠. 이제 그 방산 부분이 상업이나 민간 부분으로 늘어나서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뭐 민간의 어떤 적이라도 쓰일 수 있어요. 뭐 미국의 옥수수 농장이 굉장히 많은데 예. 멧돼지들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런 팔란티어 테크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은 멧돼지의 서식지 같은 것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서식지에서 예를 들어 덫을 설치해서 멧돼지를 포획해서 농장주들의 어떤 그 농업에 도움이 되는 뭐 이런 쪽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사용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런지 지금 뭐 상업 부문이 전년 대비 342%가 증가했다고 네, 여러 하네요. 부분이 있어요. 기후 네. 부분도 있어요. 기후 부분. 기후 부분. 예, 인공위성에서 굉장히 세밀하게 찍어가지고 그런 기후의 변화들을 미리 예측해가지고 그런 뭐 흉년이나 풍년을 미리 예측해서 뭐 대비를 할 수 있게 하던가 진짜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산 부분으로 두각을 나타내서 그런데 저 부분이 지금 굉장히 확대 일로에 있기 때문에 팔란티어 테크의 어떤 기본적인 그 내용 그리고 아까 전에 가이던스 상향,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지는데 유일하게 기술적 분석의 이격 때문에 지금 단점이 있지 않나. 그거 말고는 뭐가 보이지가 않고요. 네. 아까 우주 스트레티지스 얘기했는데 팔란티어 주가가 11번 실적 발표 중에 8번 평균 20% 상승했다고 지금 말을 했거든요. 11분의 8회 확률입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대한 얘기도 했거든요. 190달러를 돌파했기 때문에 기술적 저항을 돌파했다고 했는데 그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190달러, 200달러라는 마디시스를 돌파했기 때문에 위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기술적 부분도 일단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지금 다 상승 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네. 제가 아까 말한 기술적 이격이 지금 단기적으로 벌어진 부분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목표가도 240달러 선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인데요. 자,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지금 엔비디아 AI 칩의 UAE 수출 승인을 공식적으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UAE가 어떻게 보면 핵심 지역인데 어떤 지역이기에 또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승인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브리핑을 브리핑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엔비디아 AI 칩의 UAE 수출 공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첫 AI 칩 수출 허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도권을 확보한 상징적 조치입니다. 회사는 미국 상무부의 엄격한 사이버 물리 보안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신뢰받는 파트너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이번 승인으로 UAE 내 AI 컴퓨팅 성능은 4배 이상 향상될 전망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UAE에 73억 달러를 투자했고 2029년까지 79억 달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중 55억 달러는 AI와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에 집중적으로 투입됩니다. 또한 UAE의 AI 기업 G42와 손을 잡고 아부다비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가 15억 달러를 투자한 핵심 파트너로 프로젝트의 중심축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협력은 중동 내 AI 기술 경쟁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브래드 스미스 사장은 이번 허가가 우리가 신뢰할 만한 글로벌 기술 파트너임을 보여준다라고 강조했고요. UAE 정부 역시 AI를 국가 핵심 성장축으로 삼아 산업 전반에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공격적 투자와 협력이 중동 AI 패권 구도를 새롭게 그릴 전망입니다. 네, 이 중동 AI 패권 구도를 바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행보에 좀 더 주목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수출을 승인을 했는데 얼마나 한 규모인가요? 일단은 지금 보니까 2026년에서 2029년까지 79억 달러로 확대할 계획이고 일단은 3년 동안은 7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여 편하죠. 10조 5천억 원 투자가 지금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10조 5천억 원, 73억 달러 중에 55억 달러. 이거가 AI 및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그러니까 AI 및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에 거의 중점이 되어 있는 투자. 대신에 승인이 필요했던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네. 왜냐하면 아랍에미리트가 그동안 중국하고 조금 친화적인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지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 칩은 절대 줄 수 없다고 미중 무역 그 회담 잘 해놓고 트럼프가 또 나와가지고 엔비디아 슈퍼칩만은 절대 안 된다고 말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프라를 설치했는데 아랍에미리트가 중국하고 친하니까 여기에 무슨 설계 자산이라던가 뭐 이런 칩이라던가 이런 걸 빼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미국 정치권에서 계속 우려를 표명했는데
중동 3개국 순방을 가장 먼저 다녀가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행정부 처음에 들었을 때 일정이 네. 그만큼 여기에 중요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중요도가 있는 중동이 건가요? 일단 돈이 많잖아요. 기름으로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으면 돈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왜 발전을 못하고 있었나요? 종교적인 분쟁 때문에 서로 싸우고 이란만 해도 몇십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다음에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폭발적인 어떤 잠재력이 있으면서도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놓치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런데 중국이 자꾸 친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니까 트럼프가 딱 취임하자마자 중동 3개국 순방을 돌면서 거기에 엔비디아 젠슨왕 회장을 대동했습니다. 네. 그렇죠? 애플 팀쿡도 데려가려고 했는데 그때 안 데려갔어요. 안 왔죠. 어쨌든 간에 거기 공을 쏟으면서 그때 한 것들이 뭐냐면 젠슨 왕한테 만나게 해준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그 카타르에 있는 그 인공지능 최고 업체들.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지면 뭐 오픈 AI 같은 업체들, 중동의 오픈 AI의 회장 사장들을 다 만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향후 엔비디아의 어떤 슈퍼칩을 그 중동의 AI 업체에 제공을 하여 어떤 중국의 대항마로 지금 키우려는. 그러니까 중동을 서로 뺏기 위해서 지금 중국과 미국이 싸움을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지금 이 통 큰 결단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이 AI 및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에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주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붙여주면서 네. 자 우리의 우군임을 확실히 해라. 이런 제스처를 취한 게 아닌가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스미스 사장이 이게 지금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추가 허가가 필요할 정도로 이 양도 부족하다고 또 말을 지금 했거든요. 아랍에미리트 내의 AI 컴퓨팅 성능을 기존보다 4배 확대할 수 있는 허가임에도 불구하고 네.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추가 허가가 필요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중동의 잠재력이 얼마나 큰가를 마이크로소프트 사장도 지금 인지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행정부의 승인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물꼬를 틀었으니까 네. 지금 사우디처럼 발전하고 싶을 거예요. 다른 나라도. 지금 잘 보시면 카타르가 월드컵을 열자 예. 사우디도 월드컵을 열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 게임의 메카가 되고 싶어하고 어제 젠슨왕의 헌정 영상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이 없었으면 엔비디아 슈퍼칩이 없었다. 그만큼 게임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GPU에도. 게임 산업의 발전이라던가 AI 산업의 발전을 지금 저기를 하면서 공유를 하면서 사우디가 잘 나가는 걸 봤기 때문에 중동도 각성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아랍에미리트나 카타르, 사우디 이런 나라들은 지금 미국의 AI 씬의 같은 동지로서 파이가 커지는데 엄청 큰 지금 뭔가 이 꿀단지 같은 느낌이 굉장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놓칠 수 없다고 판단한 트럼프가 네. 이 지금 초기부터 계속 공을 들이고 공을 들인 지금 결과가 여기 지금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UAE도 UAE인데 이걸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줬다라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뭐 다른 기업들 대비로 뭔가 차별화가 있기 때문일까요? 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굉장히 요 씬에서 트럼프 행정부 이 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오픈 AI가 선택을 했고 그다음에 오픈 AI의 샘 알트먼하고 지금 손정희 회장하고 오라클 회장 셋이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고 이 중동길 순방에 여기서도 지금 다 같이 참여를 했고 여기에 아까 아랍에미리트의 최고의 또 오픈 AI에 해당되는 그 회사가 있거든요. 아마 그 회사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를 사용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여 자체 LLM을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추론 학습을 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인공지능 시대에도 인터넷 시대에 이어서 왕차임을 굳건히 하지 않을까. 엔비디아도 애플도 결국에 마이크로소프트를 빼놓고 단독으로 가기는 지금 힘들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언젠가는 또 엔비디아를 제치고 예. 시총 1위를 갈 수 있는 지금 그렇죠?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엔비디아도 굳이 뭐 젠슨왕 회장은 굳이 뭐 연연하지 않는 것 같지만 예. 그래도 1위가 또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를 또 뺐을 수도 있다. 근데 또 미국 전체로 봤을 때는 네. 뭐 누가 1위를 하던 파이만 커지고 시총만 커지면 되니까요. 네.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유리한 지금 국면에 섰네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테슬라처럼 뭐 CEO가 이런 돌발 발언이나 테슬라처럼 트럼프한테 처거지는 행동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간밤에는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시간 외에서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거의 뭐 근데 0.13 정도니까요. 예, 얼마 안 되죠. 0.15입니다. 예. 거의 안 빠졌어요. 네. 자, 다음으로는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도어 핸들 결함 조사 확대 소식인데요. 뭐 안전 결함 문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브리핑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미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차량 도어 핸들 결함 관련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의 플러시 마운트형 전자식 도어 핸들이 안전 결함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배터리 전원이 끊기면 문이 열리지 않아 차량에 갇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는 어린이가 차량 안에 갇혀서 구조대가 유리창을 깨는 일도 있었는데요. 당국은 2017년부터 2022년형 모델 3와 모델 Y 등 테슬라 차량에 대한 관련 기록을 제출하라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12월 10일까지 도어 핸들과 배터리, 소프트웨어 등 관련 자료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테슬라 디자인 총괄은 도어 핸들 설계가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밝혔고요. 리비안 등 경쟁사들도 유사한 도어 핸들 디자인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폭스바겐은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라면서 해당 설계 도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비상시 쉽게 열 수 있는 문 손잡이 기준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전반에 안전 설계 재검토 바람이 불 전망입니다. 네, 뭐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결함 문제가 생기고 있네요. 이거 예. 근데 이거 우리 그거잖아요. 예쁜 거 택하느냐, 실용적인 거 택하느냐. 네. 너무 예쁜 쪽으로 간 거예요 지금. 그 테슬라 이거 유튜브에도 많이 있어요 이거. 테슬라 처음 접하면 당황스러운 장면에서 많이 올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딱 넣어서 손으로 열어야 될 거잖아요. 없습니다 그게. 손이 없어요. 손을 넣을 데도 없고 그걸 딱 보면 딱 붙어 있어. 완전히 그 차체랑 붙어 있잖아요. 네. 손잡이가. 그게 전자로 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가 마비가 돼 버리면은 못 여는 거죠. 안에서든 밖에서든. 예. 너무 심각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당황스럽더라고요. 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타려고 그러고 타려고 하는 거는 정상적인 상황이니까 그나마 그래도 여유를 갖고 생각해 볼 수는 있죠. 검색해 보고.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사고가 나서 불이 나고 있는데 그 문을 열려고 하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네. 안 열려요. 그리고 아까 수동식으로 연다는 방법이 뭐냐면은 수동식으로 손잡이가 있는 게 아니고 본넷을 연 다음에 그 볼트 있죠. 막 그 기사님, 출동 기사님 오셔가지고 그 연결해가지고 열어야 되고 언제 열고 있어요. 불났는데. 그래서 실제로 지금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됐어요. 미국에서. 아내가 그 안에서 불이 났는데 못 열어가지고 화상의 정도가 너무 심해졌어요. 중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전면 조사에 지금 들어갔는데 예. 그리고 계속 불리한 게 아니 왜 이런 거예요. 젠슨항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도로교통안전국 수장한테 그 덤이라고 했다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 아무래도 계속 이걸 꼼꼼히 보지 않겠습니까? 테슬라를. 그래서 지금 전면 조사를 지금 한다고 하거든요. 네. 테슬라한테 12월 10일까지 기록을 다 내라고 했답니다. 근데 이게 연장은 가능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적시에 제대로 된 응답을 안 하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벌금 부과를 하루에 무려 27,874달러를 지금 네. 부과를 한다고 하네요. 뭐 내긴 내겠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테슬라 모델 3Y 이게 지금 테슬라가 주력으로 판 모델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 일단 그 너무 예쁜 거를 지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테슬라의 디자인을 담당하시는 분이 리더 프란츠 폴츠아 우젠 이런 분이시네요. 예. 이분이 인터뷰에서 도어 핸들 디자인 변경할 것이라고 발언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너무 예쁜 것을 추구하다가 실용성을 놓치고 안정성을 해치는 이런 것보다는 예쁜 거를 좀 포기하더라도 안정성에 조금 힘을 줘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러다가 더 큰 사고가 나면은 더 큰 문제가 발생되겠죠. 테슬라의 생산량 감소. 안 그래도 저번에 그것도 나왔잖아요. 우리가 뭐 예일대 연구를 뭐 그거를 맞습니다. 직접적으로 진짜 수치화해서 저기 보고서가 가정할 수는 나왔었죠. 없지만 예. 뭐 100 몇십만 대의 손해를 봤다며 예, 맞습니다. 정치적인 행위 때문에. 그럼 정치적 행위 때문에 그렇게 봤는데 그럼 또 디자인 때문에 또 몇백만 대의 또 손실을 본다면 테슬라에게 굉장히 악재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11월 초에 앞둔 그 투표에도 부정적 영향이 와요. 머스크는 지금 막대한 어떤 어드밴티지를 받아야 일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상황인데요. 네. 그렇죠? 근데 그때 투표 때 또 뭐 악영향이 있겠죠. 네. 반대하는 쪽에서 이거를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디자인만 하다가 안정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걸 자꾸 만드는데 네.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어드밴티지를 주겠느냐 하면서 또 표대결에서 되게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앨런 머스크가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겠지만 그렇죠? 이거 어쨌든 독단적이고 되게 도발적이어가지고 또 항상 좀 불안하긴 합니다. 네. 자,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우려할 만한 이슈들이 좀 혼재하고 있는 테슬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월가의 매크로부터 종목까지 자세하게 트렌드 알아봤습니다. 신일성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외신에서 보는 국내 이슈와 또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우진 탁기원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SK하이닉스와 한화오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 만나보실까요? 네, 첫 번째 헤드라인 노무라 증권의 이 보고서에서 이제 발제를 하신 부분인데요. SK하이닉스가 슈퍼사이클 기대 속에서 주가가 11% 급등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어제장 국내장에서 SK하이닉스 종가가 어마어마했잖아요. 지금 일단 62만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거의 63만 원에 가까이 갔고요. 11% 전일 대비 급등을 했습니다. 노무라 증권에서는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2027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노무라 증권이 지난주 이제 말에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요. 어저께 이제 주가 급등한 그 사유를 좀 살펴보고자 이제 오늘 이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아시다시피 뭐 일본의 어떤 유수한 증권사인데 노무라 증권 SK하이닉스가 워낙 뭐 시총도 크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왜냐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가 아무리 대단한 기업이고 인류 역사상 최초 시총 5조 달러를 돌파했을지라도 SK하이닉스 HBM이 없으면 사실은 생성력 A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SK하이닉스의 영향력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노무라 증권이 SK하이닉스 보고서를 냈는데 이제 일단 이제 중요한 부분 결론을 말씀드리면 TP가 그 목표 주가가 이제 54만 원에서 이번 증권 보고서 이제 84만 원. 그러니까 만약 노무라 증권이 보고서를 늦게 냈다면은 그 참 약간 어색한 측면이 될 뻔했어요. 왜냐면 계속 바이를 갖다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시장의 가격은 이제 53만 훌쩍 넘어서 뭐 다 아시다시피 어저께 KRS 기준으로 62만 원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쨌건 노무라 증권 입장에서는 좋은 보고서였다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체면치를 했다. 이제 그 정도도 예측을 잘 못하고 있었는지 애널리스트가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을 가진 신이 비껴나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라 증권이 62만 원 종가를 훌쩍 넘어 이제 83만 원을 이제 예상을 했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27년까지 지속된다고 이제 얘기했다는 점입니다. 그 증권가에서는 자산운용사나 그 제주권 운영사에서는 보통 어떤 종목을 갖다가 이제 분석을 할 때 3년치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3년치 분석을 해서 3년치 분석한 거에 대해 PER, PBR을 갖다가 감안한 다음에 그래서 목표 주가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시청하시는 분들도 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제 생각하시는 어떤 종목이 있다면 3년 정도의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바라보시고 분석에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무라 증권까지 3년 정도 분석을 했겠는데 27년까지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가 뭐 굴곡이 좀 있었지만은 최근에 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SK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이제 폭풍 질주하면서 제 기억에는 한 달 전쯤에 SK하이닉스가 35만 원 정도에서 머무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방송에서도 이제 그 주에는 좀 지켜보자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SK하이닉스가 지금 50만 익스, 60만 익스, 62만 원을 돌파했는데 이 가장 근간에 깔린 것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뭐 SK하이닉스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내년에는 전망 어떻게 되냐도 같이 살펴본다면 이 노무라 증권이 84만 원을 제시한 것이 그게 큰 무리한 숫자는 아니었다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뭐 27년까지 쭉 사이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지금 영업이익도 내년도에 99조 원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뭐 100조 원 시대를 지금 반도체 하나만으로 열겠다라는 의미일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영업이 100조라는 거는 99조, 100조라는 건 참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게 영업이익이지 영업이익의 최근에 SK하이닉스의 또 재무제표를 보면 특이점이 뭐냐면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높습니다. 그래서 노무라 증권도 이번에 3분기 실적을 보고 분석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키옥시아에서 반영된 재무제표 반영된 그 부분이 3조 원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번에 이제 3분기에 영업이익이 11조지만은 그 3조를 갖다 반영하면 이제 14조가 됩니다. 그리고 올 4분기에 노무라 증권은 영업이익을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을 16조를 예상합니다. 16조라는 것은 이게 올해 영업이익을 다 합치면 영업이익만 기준으로 보면 45조 원. 근데 아까 말씀드린 키옥시아에서 순이익을 갖다가 반영한다면 올해 순이익은 50조 원이 됩니다. SK하이닉스가 엄청난 수준입니다. 한국의 그 제조업체가 이게 무슨 뭐 제조업체가 상장된 제조업체가 매출을 갖다가 50조 원 올려도 되게 훌륭한 기업이고 대단한 기업이다라고 인식하게 되는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50조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기업이 있어라고 말할 정도로 수치 자체가 정말
그 입을 딱 벌리게 만든 건데 여기에 더 나가서 이제 내년에 이제 반드시 수법 사이클이 되니까 노무라증권은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 HBM에 대해서 사실 삼성전자 참여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도 노무라증권은 일단은 내년에 삼성전자권이 엔비디아에 납품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보고 있으면 당연히 SK하이닉스가 가져갈 때 영업이익은 이제 볼륨인 거고 영업이익률도 낮아져야 될 거 아니냐. 왜냐면 이제 경쟁자가 생겼으니까. 근데 노무라증권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할지라도 영업이익률은 그렇게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HBM만 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62%. 그러니까 만약에 1,000만 원을 판다면 620만 원을 SK하이닉스 받는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젠슨왕 입장에서는 야 이거 내가 어디 가서 어렵게 개발을 해서 그 고객 마케팅에서 벌어들인 돈을 SK하이닉스 다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야 너네는 나보다 더 많이 가져가잖아. 왜냐면 엔비디아의 이제 재무제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엔비디아의 재무제표는 75%. 총 영업이익 75%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훨씬 높습니다. 어쨌건 그런 어떤 그 상상을 초월한 영업이익률이 생기는데 여기에 삼성전자가 설령 참여할지라도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그렇게 낮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내년에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을 99조 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문에 이제 어저께 그 SK하이닉스의 주가가 62만 원, 참 와 입이 정말 다무르지 않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좋아지고 내후년은 더 좋아진다. 그러니까 그 노무라증권의 그 목표 주가가 84만 원. 그러면 이쯤 되면은 사실은 아마 그런 얘기 나올 겁니다. SK하이닉스 이제 액면 분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은 100만 원 육박하면 사실은 부담스러우니까 액면 분할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노무라증권의 보고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30만 원이 상향이 된 거예요. 엄청난 예. 거죠. 자, 어제 주가 급등에 또 다른 요인이 있다라고요. 예. 네. 어제 또 다른 요인이 노무라증권에 나온 건 아니고 제가 다른 어떤 자료를 보다가 나온 것인데 어제 급등한 또 다른 요인이니까 그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은 어제 계속 사지 않았어요. 외국인 사지 않았는데 수급을 보면 이제 연기금이 이제 어저께 1,650억 원을 샀습니다. SK하이닉스를 1,650원 샀는데 아마도 이제 제가 이제 그 HTS로 확인한 바로는 올해 최대의 연기금 매수였어요. 근데 일각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SK하이닉스 창사 이래 연기금 어제 단일 하루 만에 최대 규모로 매수한 게 아니냐라고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기금이 왜 어저께 이렇게 SK하이닉스 주식을 많이 샀느냐? 물론 이제 연기금도 노무라증권 보고서를 봤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에는 이제 노무라증권 보고서가 있었고 그 또 주초에 어떤 보고서가 있었냐면 시티그룹이 또 이제 보고서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내년도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80조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주가 채 안 되는 시점에 노무라증권 99조 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연기금이라고 한다면 가장 큰 손은 이제 국민연금이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실제로 SK하이닉스를 어떻게 샀는지는 아마 다음 달이나 뭐 좀 지난 다음에 나올 것 같은데 어째서 그 결론적으로는 연기금이 1,600원이 넘는 돈을 하루 만에 SK하이닉스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무엇이냐? 현재 자본시장 법에서는 펀드가 하나의 종목이 단일 종목에다가 지분율 10% 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냐면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종목에다가 단일 종목에다 투자를 해버리면은 그 펀드의 어떤 안정성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10% 미만으로 제한을 했는데 예외 조항은 무엇이냐? 해당 종목이 코스피에서 비중이 10%가 넘으면은 코스피의 비중이 10% 넘으면은 자동적으로 심지어 뭐 패시브 펀드를 할지라도 코스피의 비중이 13%면 자기도 13% 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코스피의 비중이 높아지면 10% 높아지면은 그 펀드가 10% 이상 담아도 된다라는 예외 조항이 있고 예외 조항에 따라서 어떻게 연기금이 10% 이상 담으려 노력을 했다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어저께 기준으로 SK하이닉스가 한국 시장 코스피에서 차지한 비중이 얼마냐? 13%입니다. 그렇다면 어제 10%가 넘어서 연기금이 많이 담았다면 최소한 3% 이상 더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전에 이제 화면에서 보여드린 대로 어저께 이제 그 하루의 흐름을 보면 SK하이닉스가 뭐 62만원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코스피는 이제 2.7%, 3% 미만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그러니까 코스피보다 SK하이닉스의 그 상승이 더 높아진다면 연기금을 더 패시브 펀드처럼 더 많이 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의 수급에 있어서 연기금이 더 많은 돈을 담아야 된다라고 이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예상은 사실은 타당하고 또 부당하지도 않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은 돈을 갖고 국민연금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다 투자할 것이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젠슨왕도 알고 모든 세계가 다 아는 대로 SK하이닉스가 엄청난 영업이익을 빨아들이게 되는데 왜 우리가 부은 돈을 갖고 국민연금이 외면하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연금의 매수 강도는 더 강화돼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단지 급등하는 뭐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라는 점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은요. 필라델피아 투데이라는 언론사의 보도인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 한화 필라델피아에서 한국 핵 잠수함 건조 승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런 내용일 텐데, 자, 어떤 내용들을 좀 담았는지 살펴보시면요. 역시 마찬가지로 관련 내용들이 담겨 있었고요. 또 이 부분이 바로 미국의 전략적 협력이다라는 부분이 제시가 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핵 잠수함 사업 완수까지는 수십 년이 소요된다라는 점도 좀 지적을 했네요. 자,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핵 잠수함을 갖게 됐다는 점이 좀 유의미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방송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종목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종도 어저께 엄청나게 오르고 방산이니까 그럼 사실 똑같이 동일하게 이제 방산업종도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눈여겨볼 대목은 이제 이게 필라델피아 투데이인데 이게 하나 필리조선소가 위치한 데가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지 신문에서 이 사안을 다룬 것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사안을 다뤘는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전임 우리나라의 모든 뭐 좌파건 우파건 간의 모든 정부에서 우리나라도 핵 원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핵 잠수함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미국에 지속적으로 요청했지 미국에서 거부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승인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필라델피아 투데이에서 말한 것이 무엇이냐. 실질적으로 하나 필리 조선소가 핵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다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핵 잠수함을 하나 필리 조선소에 건조를 한다면 완전히 인프라를 새로 바꿔야 된다. 엄청난 그 새로 조선소 하나 짓는 수준으로서 그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먼저 전제가 되고 뭐 하나그룹 입장에서는 그것이 승인이 된다면 당연히 투자를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아신다시피 이번에 이제 관세 협정 때문에 1,500억 달러를 우리가 미국에 또 건네줘야 됩니다. 건네주는 관점에서도 우리가 당연히 그 필리조선소에 우리가 뭐 50억 달러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포함될 수 있으니까 기꺼이 투자할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것이 제반 사항이 먼저 전제되니까 그 부분을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이 필라델피아 투데이도 말을 했고 그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도 동일하게 무엇을 말했느냐. 결국은 하나 필리 조선소가 핵 잠수함이라는 최첨단의 그 선박을 건조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냐. 만약에 예정대로 진행된다 할지라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냐. 3년, 5년이 아니고 수십 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 대목을 보면서 수십 년이라는 것은 단적으로 시청하시면 다 인지하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후입니다. 임기 후가 돼서 새로운 대통령이 된다. 설령 공화당이 또 집권한다 할지라도 아니 그건 트럼프 얘기지 나는 얘기 생각이 달라라고 말을 해버리면 우린 난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 필리 조선소 자체가 핵 원전을 갖다가 구축할 능력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이제 한다고 친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러면 먼저 차기에 다른 대통령이 왔을지라도 이 사안을 갖다가 번복하지 않도록 문서화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정부나 조선업계나 하나그룹뿐만 아니라 HD그룹도 염두에 두고 이 성문화하는 문서화하는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건조할 능력이 안 된다는 게 굉장히 좀 놀라운 사안인 것 예,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이 부분까지는 사실 모르실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이 조선소에서는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재래식 선박을 다 건조하고 있고 또 사실은 이제 뭐 많은 분들 아시지만 이 필리조선소라는 것도 미국에서 뭐 최대 조선소도 아니고 기술력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르웨이 그룹이 인수를 했다가 하나그룹에 발빠르게 인수해서 그 우리가 사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상당히 낙후된 곳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현실적으로는 이 핵 잠수함 완전 건조까지는 좀 장기적인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것이라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히든글로벌 조우진 타키온 대표와 여러 가지 이슈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11월 4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주요 내용 중에서 시장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지실 만한, 또 여러분들한테 조금 필요할 만한 내용들 또 오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탑 기사부터 보시죠. 반도체, 전력, 로봇주 일제히 불기둥, AI 랠리 계속된다. 4200 PC대 활짝 열었다. 뭐 여기 사진 찍힌 이 두 분들 뭐 연출을 했는지 진짜 스냅샷으로 찍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아주 그냥 활짝 웃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4,221까지 올랐습니다. 2.78% 어제 하루 동안에 급등을 했고요. 장 초반보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 상승폭이 커지는 그런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사실 최근에 코스피의 상승세, 지난주 금요일에 4,100을 넘었기 때문에 또 조금 뭐 이제 좀 쉬어가는 게 아니냐, 좀 뭐 하루 이틀 정도 좀 쉬는 게 적절하지 않냐 등등등 이런 생각은 있는데 시장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다리는 조정 오르지 않는다는 말처럼 뭐 계속 갑니다. 최근에 특히 이제 10월에 보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주춤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개인들이 주로 시장을 이끌고 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외국인들의 선물 순매도 규모가 누적 순매도 규모가 뭐 한 5조 원 전후로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조정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11월 달 들어서 다시 또 외국인들 10월 31일 그러니까 마지막 날부터 또 어제 이렇게 이틀 연속 또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다시 외국인이 11월 달부터 좀 사는 게 아니냐 그런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이를테면 10월 달에 좀 차익 실현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11월 달에 다시 이제 시장을 끌고 가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회사가 또 이끌고 가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 확실한 특징, 그러니까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또 여전히 10월에서 11월에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는 게 아니냐 기대감이 좀 있고 역시 반도체인데 10월 달하고 11월 달 들어서 하고의 반도체에 대한 섹터에 대한 모멘텀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달까지는 이제 이를테면 그 쇼티지에 대한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년에도 수요가 좋아질 거라든가 AI에 대한 자본 지출 투자가 계속 늘어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모멘텀이 형성됐다고 하면 11월 달 들어서는 에이펙 이후에 어떤 후광 효과라고 그래야 되겠죠. 이게 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단순히 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뭐 공급에 대한 수요에 대비 공급 부족 현상은 여전한 상황에서 젠슨왕 CEO의 이제 어떤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GPU 26만 장을 국내에 공급하겠다. 그렇게 되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GPU가 많은 국가 단위로 봤을 때 나라가 되면서 이에 따른 선순환 효과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그게 이제는 반도체나 전력기기뿐만이 아니라 뭐 이를테면 로봇,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수혜를 받는 섹터가 확산이 되고 있죠. 이런 상황까지 되다 보니까 시장이 다시 한번 더 4,200선까지 좀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사실 제가 좀 어제 나왔던 내용 중에 주목하는 부분 리포트인데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앞서도 잠깐 소개가 됐습니다만 노무라의 리포트 84만 원 하이닉스에 대한 거죠. 제가 조금 더 주목한 거는 SK증권에서 나온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가를 100만 원을 올린 이 리포트인데요. 목표가를 100만 원을 올렸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어차피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니까 이제 반도체주 즉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이 가치 평가 기준을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이 내용이 더 주목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의 반도체주들은 대표적인 시클리컬 상품이죠. 그러니까 막 호황과 이 불황과의 관계,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그런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자산 기준으로는 PBR 기준으로 밸류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뭐 PBR 뭐 1배, 2배, 뭐 3배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반도체주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가 뭐 최소 2027년 길게는 2030년까지 매년 공급이 수요가 늘어날 거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 즉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는 시클리컬 상품이 아니라 그냥 상시적으로 계속 필요한 필수 소비재 비슷하게 이렇게 좀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반도체주에 대한 평가 기준, 밸류에이션을 평가하는 기준도 자산 기준이 아니라 EPS 기준, 수익이 계속 매년 꾸준히 우상향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PER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 주장을 이제 어제 SK증권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내 다른 증권사들이 이제 어떻게 반영하는지 해외 증권사들은 어떻게 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TSMC는 PER 기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PBR 기준과 PER 기준으로 바뀌는 거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PER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SK하이닉스가 대략 한 6배 정도 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가 대략 12배에서 13배 정도 되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그러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주가가 거의 더블이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의 뭐 60만 원에서 120만 원을 간다 이게 뭐 중요한 거라기보다도 반도체주가 이제는 성격이 변하고 있다. 이 점을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치평가 기준도 바뀌고 그러면 목표가도 이제는 바뀔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좀 더 주목해야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 SK증권 이 리포트를 한번 좀 자세히 읽어볼 수 있다면 조금 더 여러분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이해를 하시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리고 국내 반도체주 또 소비자들에 대한 이 판단의 어떤 기준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제 다음 기사부터 좀 짧게 가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올해 들어서요 수익률이 요거 이제 8월 말 기준이고요. 올해 들어서 연간으로 20% 수익률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도 수익 금액도 200조 원이 넘었습니다. 엄청나죠? 보통 글로벌 연기금들 수익률이 10에서 15% 사이 이렇게 되면 탑 클래스입니다. 근데 국내 연기금이 국민연금이 작년에 15%를 넘어서 탑 클래스 반열에 있었고 올해는 현재까지입니다만 20%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면서 이제는 탑 오브 탑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이례적이고 잘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올해 이렇게 작년 대비해서도 5%포인트 이상의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었던 거는 국장 투자에서 대박을 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분을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조선, 그다음에 조방원전하는 국내 주도 섹터들의 주식도 역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 수익률이 60%를 좀 넘어서면서 이렇게 올해 200조 원이 넘는 그런 수익을 낸 이게 사실 올해 연말까지 다 이제 2달이 남았기 때문에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유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올해가 역대급의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내는 그런 어떤 해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연금이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내면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시는 내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 내가 국민연금을 나중에 못 받는 것도 아니야. 특히 젊은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1%의 수익률만 더 전년 대비 올리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한 5년 이상, 5년 정도 더 늦춰진다는 그런 분석 결과가 있거든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작년 대비 올해 5%포인트 수익률이 더 높아졌다 그러면 25년 정도 고갈 시기가 뒤로 연장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가 우리 노후에 대해서 걱정을 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또 아마 내년에는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도 늘려야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물론 국장이 계속 잘 가야 된다는 전제이긴 합니다만 수익률이 또 탄탄하게 좀 보장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좀 국민연금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 4200피 시대의 그림자 10중 7은 저평가죠. PBR 얘기를 좀 여기서 다시 하고 있는데요. 표를 한번 보시죠. 작년 말 대비해서 올해 10월 말 대비해서 이 PBR 기준으로 1배, 뭐 0.5배, 뭐 이렇게 1배에서 1.5배 이렇게 기업들을 쭉 보고 있습니다. PBR 1배 미만이라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PBR 1배 미만이라는 얘기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에 비해서 그 회사를 통째로 팔아도 그 회사 자산만큼도 안 나오다. 주식을 다 팔아도.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자산만큼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산가치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PBR 0.5에서 PBR 0.5에서 1배 사이 이 두 칸, 앞에 두 칸이죠만 보더라도 500가 한 60개의 기업이 지금 되는 거죠. 이게 작년보다 조금밖에 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늘지를 않은 건 그나마 다행일 수 있는데 조금밖에 안 줄었다는 얘기가 왜 이 얘기를 굳이 하냐면 아시는 것처럼 작년부터 우리가 밸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자산 가치를 더 높이고 주주 환원도 더 열심히 하고 뭐 배당 늘리고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직도 이를테면 빙산처럼 수면 위에 있는 일부 기업들은 뭐 주주 환원도 열심히 하고 배당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수면 아래에 있는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여전히 이렇게 PBR 1배의 전후가 될 정도로 상당히 좀 가치가 낮아야 있다. 그럼 이 가치가 낮은 게 과연 그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그만큼 시장에서 평가를 못 받는 거로만 볼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도 당선 후보 시절이죠. 그때 PBR 0.2배, 0.3배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여러 가지 의도가 있거나 아니면 정말 시장에 있어서는 안 될 회사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퇴출이라든가 이런 강력한 방법을 통해서 걸러낼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본이 니케이 225 지수가 5만을 넘어서 이렇게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는 가장 큰 이유도 일본도 이 밸류업 정책을 통해서 필터링을 굉장히 강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스닥 역시 필터링이 계속해서 매년 이루어지고 있어서 좋은 기업들은 계속 더 확장이 되지만 그 시장에 남아서 투자자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이런 좀 그렇지 건전하지 못한 기업들은 계속해서 좀 속아내는 이런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이 이사를 통해서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천 가구, 6천 가구 지수가 가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시장의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게 하려면 사람들이 투자했을 때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지 않은 기업들은 걸러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이 작업이 지금의 코스피와 코스닥이 자꾸 벌어지는 걸 감안하더라도 분명히 내년에는 정책 당국에서 이 코스닥 시장의 건전화 작업이 좀 더 강력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짧게 그냥 정보 전달 차원에서 하나 준비했습니다. 미국 주식 주간 거래가 이제 재개가 됩니다. 오늘 낮부터 재개,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마감 시간은 뭐 5시, 6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하루 최대 23시간을 미국 주식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거래할 수가 있게 돼서 서학개미분들 이제 굉장히 지금 막 장이 이렇게 급박하게 움직일 때 답답했던 부분들 좀 많이 좀 풀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18개 증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아마 웬만한 증권사들은 다 아마 거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3분기 현재 서학개미 외화증권 보유량이 2,200억 달러로 작년 대비해서도 60%나 증가. 그러니까 국내 주식 투자에 아직 개인 투자자들이 좀 완전히 본격적으로 좀 들어오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역시 서학개미가 이렇게 주간 거래도 가능해지면서 좀 더 해외로 많이 나가시는 게 아니냐 걱정도 할 수 있는데요.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내 시장이 워낙에 올해는 좀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어쨌든 서학개미가 이렇게 연료는 있지만 이제 국내 투자 비중이 좀 늘어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좀 가져봅니다. 어쨌든 작년과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안전장치도 좀 많이 확보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하여간 오늘 10시부터라니까 서학개미 분들한테는 또 좋은 정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코스피가 4,200선을 돌파한 지금 과연 오늘 장에서는 어떤 전략 세워봐야 할지 오늘 명쾌하게 이용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는 여전히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고요. 밤사이 뉴욕 증시는 살짝 혼조세로 마감이 됐었죠. 우선은 뭐 아마존과 또 이제 미중 간의 분위기가 좋다는 점은 상승 압력으로 작용이 되는데 문제가 계속해서 좀 매파적인 발언들이 연준 인사들 사이에서 나와주고 있고요. 셧다운도 벌써 하루만 있으면 이 최장기 기록을 돌파를 하는 거죠. 어떤 게 조금 더 힘이 강력하게 작용이 될까요? 연준 인사 발언들은 이제 지금 현재 물가를 경계하는 부분이 분명히 강하고요. 네. 그걸 일단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금리 추가 인하에 대해서 조금은 모호한 태도를 좀 보이고 있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얘기하는데 네. 지금 단기 그 유동성을 보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스탠딩 레포가 지금 거래되는 금액이 굉장히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그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좀 일부 은행들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놓고 본다고 그러면 막상 12월에 갔을 때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일방적으로 지배되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좀 이르다. 네. 오히려 지금은 셧다운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이 어닝 시즌에 사실 가려져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 실제 빅테크들의 어닝 시즌이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한 반응이 어떨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그 빅테크 실적이 다음 주 엔비디아 하면 끝이 나는데 네. 엔비디아 끝나고 나면 11월 중순인데요. 11월 중순 이후에 또 방금 말씀하셨던 금리나 노이즈 이런 것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조정폭이 지금 사실은 업종으로 봤을 때 그 섹터 쏠림이 미국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잘 나가는 쪽은 AI이고 AI의 실적 모멘텀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울기가 일방적으로 돼 있다는 것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좀 느끼고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정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데 그 조정폭이 추세를 무너뜨리거나 망가뜨릴 정도의 폭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경계감은 가지더라도 네. 너무 그 부분 때문에 움츠러져 있으면은 시장에 대응을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끝나면 시장이 잠깐 쉬어갈 만한 그런 계기는 마련될 수가 있지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가 여전히 상향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점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팔란티어가 종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이번에 상당히 좀 제 눈에 들어왔던 게 이 룰 오브 40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쪽 기업들에게 적용이 되는 건데 이게 매출 성장률이랑 영업이익률을 합쳤을 때 40%가 뭐 넘어가야 이게 돈도 잘 벌고 성장도 잘 되는 기업이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판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인데 이걸 팔란티어가 드디어 100을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약간 시간의 주가가 1%대 상승. 저는 조금 약간 아쉬운데 뭐 이번 실적 자체가 좀 아쉽다는 반증일까요? 아니요, 실적은 가이던스 다 상회했고 네. 포워드 가이던스 역시 높게 나왔고요. 성장률로 봐도 그 상업용 같은 경우는 128%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 노이즈는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시간에서 강하게 못 가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많이 올랐죠, 일단. 그렇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AI 쪽들이 다 많이 올랐고 또 한국의 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하이닉스가 또 거꾸로 미국의 또 빅테크들을 올리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담도 일정 부분은 좀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시장은 지금 사실은 기대감 반, 경계감 반이 지금 같이 교차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팔란티어 역시도 여기서 끝이라기보다는 눈높이를 좀 이제 눈에 맞게 가격대가 좀 형성이 되면 네. 그 얘기는 가격이 좀 눈에 익을 정도로 좀 옆으로 기어준다든지 아니면 조금 밀려가지고 기어준다든지 어떤 그림이 나와주면 여기서 추가 상승 여부 역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팔란티어도 뭐 워낙 그동안에 이 주가가 좀 과열된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잠깐 이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좀 세론도 나올 수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드디어 코스피가 4,200선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만 해도 2,200선 이랬었는데 정말 감회가 남다른 어제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외인이 돌아서가지고 다시 안 들어오는 게 저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제가 업계 입문하고 나서 증시가 제일 낮았을 때가 277.76이었는데요. 네. 그때도 어려웠지만 지금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는 일단 지수는 올라가는데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극히 적죠. 그런 것들은 시장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에 팔고 있는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차익 실현도 분명히 있습니다. 단기에 많이 올랐고요. 특히 보시면은 하이닉스를 계속 팔고 있습니다. 네. 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급등한 것도 있고 또 지분율로 봤을 때도 역대급 지분율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결국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선에서 끝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는 게 네. 한국 증시의 대표 기업들, 간판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내년도 포워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지금 영업이익을 70조, 80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거기에다가 내후년 기준으로 보면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140조 영업이익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게 맞대면은 지금 주가선에서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이탈할 리는 없다고 봐야죠. 네. 그리고 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도 관세 문제 해결이 된다면 이번 분기가 사실상 실적 바닥이고 내년부터는 돌아서는 그림이 나올 것이고 또 한국 증시를 좀 대표하는 주요 섹터들,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실적 업사이드는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럼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 하에서 유동성이 수축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한국 증시를 외국인들이 버려둘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일시 차익 실현일 가능성에 염두를 두셔야지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을 이탈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네. 오바일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다행이네요. 뭐 환율도 1,430원 선에서 뭐 크게 튀는 움직임은 더 이상은 뭐 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수급적으로 조금만 더 보자면은 이제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하니까 개인 매수세도 좀 계속해서 따라붙는 모습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뭐 아직 제 눈에는 이렇다 할 고점 시그널은 딱히 안 보이는 상황인데 뭐 코스피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한 그런 상황일까요? 한국 증시 추가 상승 여부를 이제 얘기하려면 결국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실적에 대해서 가이던스가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 좋아지는 그림인데다가 우리가 지금 수출이 나쁜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가장 불확실성이 컸었던 관세 협상도 타결이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네. 여기서 마무리가 되기보다는 지금 유동성 환경 하에서 한국의 어떤 밸류업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보신다면은 지금은 하방의 리스크보다는 여전히 조정받을 때 어떤 걸 사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여전히 뭐 배당 소득세 관련 논의도 다시 한번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먹거리가 가득한 우리 증시입니다. 정말 다행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소식이고요. 또 이어서 이제 SK 하이닉스 이야기 추가로 좀 해보고 싶은데 국내 증권사에서 목표가가 100만 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노무라 측에서도 뭐 영업이익 128조 원을 이야기를 하던데 뭐 종전에 말씀을 주셨지만 반도체가 원래는 좀 순환 사이클을 타는 그런 섹터였다면 이제는 뭐 정기적으로 우상향을 보이는 그런 패턴으로 완전히 좀 바뀐 것 같네요. 그게 참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지 여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네.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그 HBM뿐만 아니라 레거시 디램까지 품귀 현상이 나오는 현상에 대해서는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금방 해소가 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다행이네요. 우선은 그 레거시 디램 쪽 같은 경우는 중국도 많이 따라 올라왔기 때문에 기존의 3사가 적극적으로 캐펙스를 늘릴 룸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또 한 번은 과거에 그 데이터 센터 사이클 때도 그 빅테크의 말을 듣고 대대적인 캐펙스 증설을 들어갔다가 한번 제대로 그렇죠. 혼났던 경험이 네.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340이 증설을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은 상당 부분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일단은 그 노이즈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내후년 이후에 어떤 사이클 흐름이나 경기 흐름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우리 자체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또 밤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한 가지가 좀 마음을 쿵하게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블랙웰 칩을 미국 기업에겐 아무에게도 안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뭐 우리 한국 기업에게 엔비디아가 주기로 했었던 블랙웰 26만 장의 향방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겠지만 오늘 우리 주가에 좀 단기적으로 영향 미칠 만한 재료인지 궁금하네요.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안 주겠다면 우리도 안 팔면 그만이죠. 뭐. 그런 방법이 또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농담인데 그 트럼프 대통령 발언 자체를 갖다가 지금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추후 진행되는 과정이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 블랙웰 칩 관련해가지고 그것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그러면은 그게 정부하고 조율 없이 젠슨 왕이 일방적으로 선언했을지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당장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기 대응할 만한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젠슨 황 CEO가 협력을 언급하니까 굉장히 따라가지고 오른 섹터들이 많이 있었죠. 특히나 로봇이 좀 많이 오르고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반복되는 움직임이 좀 보이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좀 거기에 따른 실적이 뒷받침이 되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좀 물음표가 띄어지더라고요. 글로벌 로봇 섹터들은 사실 실적이 지금 붙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네. 테슬라, 옵티머스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업체하고 차이는 퍼포먼스가 이제 좀 구체화되고 있는 게 외국, 특히 중국이나 미국 쪽은 이제 구체화되고 있고요. 네. 그에 반해서 한국은 좀 구체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좀 답답한 측면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로봇 투자할 때는 지금은 밸류를 얘기할 때가 아니고 네. 어차피 트렌드를 탄다고 하면은 결국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룹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룹사하고 연계돼 가지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회사 위주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말씀드렸던 게 11월은 어닝 시즌 막판이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되면서부터 코스닥 쪽으로도 온기가 돌아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맥락으로 본다 그러면은 로봇 섹터에서도 시가총액이 큰 어제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런 대로 좀 주가가 그쵸, 올랐는데요. 그쵸. 네. 가만히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오른 게 아니고요. 바이오에서는 알테오젠이 주가가 꽤 많이 올랐어요. 네. 그리고 또 2차 전지에서는 에코프로가 많이 올랐습니다. 3사의 공통점은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고려해서 로봇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확실히 이 대차잔고 상황을 보더라도 좀 개인 쪽에서 중소형주를 팔고 대형주 쪽으로 올라타는 그런 흐름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대형주 위주로 봐야 하는 그런 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뉴욕 증시에서의 AI 내러티브가 좀 한국 증시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움직임 중에 하나가 전력 설비가 또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뭐 효성중공업은 목표가가 300만 원, 어제 종가 대비로 거의 30% 가까운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뭐 추가로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의미겠죠? 그거는 뭐 지금 현재 쇼티지가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것도 역시 AI가 묻어가지고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력기기가 이렇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얘기는 원래는 지금 노후 설비 교체 주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AI 모멘텀이 붙으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신규 전력원에 들어가는 전력 설비가 또 필요하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쇼티지가 가속화됐는데 여기에 또 불을 붙인 거는 미국이 탈중국을 선언하면서 중국산을 완전히 배제하면서부터 그렇죠.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중국산이 수출이 될 때까지는 우리나라 비중이 미국 내에서 10%가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비중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전력 설비 관련돼 있는 회사들, 변압기 관련된 회사들 가운데서 특히 주가 퍼포먼스가 좋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북미에 직접 공장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회사라든지 경쟁사 대비해가지고 우리나라 전력 설비 회사들이 싸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다만 이제 AI가 묻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국 쪽에서는 약간 특이적 현상으로 조금 더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노후화된 전력 설비 교체는 뭐 사실 작년부터 계속 쭉 나왔었던 그런 이슈죠. 거기에다가 AI 사이클까지 겹치니까 겹포제가 아닐 수가 없는 그런 전력망입니다. 이어서 이제 조선주랑 조선기자재도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부각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는데 미중 간의 뭐 선박 제재도 계속해서 완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또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상당히 기대해 볼 요소가 아직도 좀 많은 것 같네요. 일단은 저는 이제 어닝 시즌 거의 막판이기 때문에 조선주가 여기서 실적으로 추가 업사이드를 보는 건 제한적이고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미국과의 협력의 구체화 단계를 지켜보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LNG 프로젝트에서 수주가 실제로 네.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거기서 발주가 나오는지 또는 이제 군함 관련해가지고 미 해군 관련된 이슈에서 미국에서 법 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식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보여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고요. 네. 추가 상승의 동력이라는 건 단순히 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방산 섹터로 만약에 가치가 더 붙게 된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지금보다는 한 30% 정도 업사이드가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일본의 조선소들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네. 일본 조선소들 같은 경우는 일반 상업용 그 배들은 거의 이제 축소를 하고 있고 대부분 방산으로 넘어가 있는데 거기가 우리나라들 조선사들 대비해서 PER이 평균적으로 한 30% 이상 높아요. 30%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방산이 많이 붙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밸류업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지금 관심 갖고 보고 있는 캐나다 잠수함 이슈 이런 것들도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아직도 밸류적으로는 좀 특히나 일본 조선사에 대비해가지고 매력도가 높은 조선인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빚전이었던 뭐 배당 소득 분리과세 이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좀 논의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뭐 바닥을 다지고 있는 섹터라든지 또는 AI 이외에도 수남의 주자가 될 만한 섹터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이번 달은 뭐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그리고 증권 섹터 그다음에 지주회사 섹터 같은 상법 개정 이슈하고 연관되어 있는 회사들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현 시점에서는 좀 바이오나 뭐 증권주 그리고 자사주 소각 이슈에 따라서 지주사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마켓 비하인드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마켓나우 1부에서 코스피 4,200선 그 이상의 철저한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